취준생 브리핑 경력분야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다 하면서 벌써 채용 트렌드다, 고용 동향이다 강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걸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강의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좀 섭외가 없어서 그냥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따라가기, 뉴스에 나왔던 내용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자 MBC 방송에 이런 기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청년 백수 126만 명 하반기 채용문은 해갖고 이 보도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청년 백수 126만 명이라고 하면은요, 21살에서 29살 정도 되는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들 중에서 한 두세 대 정도, 세 세대 정도, 그러니까 한 두세 개 학년 정도가 다 놀고 있다. 뭐 이 정도 기사거든요. 그냥 126만 명 하면 별로 체감이 안 오는데 그 정도가 현재 실업 중이다. 자, 그러면 보통 24살, 25살에 대학을 나왔을 때 20대 초반까지는 뭐 취업과 관계가 좀 적다라고 보면은요, 20대 중반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가장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세대들 중에 한 두세 개 학년 정도는 다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좀 보니까 저도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근데 고스펙자들이 많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취업준비생분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고스펙이면은 내가 취업이 잘 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고스펙이면은요, 내가 스펙을 쌓은 만큼 또 그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들하고 붙게 되는 회사에 다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경쟁을 하는데 내가 스펙이 높아서 뽑히는 구조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스펙을 높이면 눈높이도 같이 올라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세무사를 취득을 했어요. 노무사를 취득을 했어요. 자, 취업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 노무사, 세무사끼리 붙는 데 가서 면접을 보지, 그냥 일반 재무팀에 회계 처리하는 직원 뽑는 데 가고 제가 세무사입니다, 제가 회계사입니다 이러면서 면접 보진 않거든요. 고스펙이면 그냥 고스펙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스펙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요, 글쎄요, 고스펙이면 취업이 잘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을 다녔지만 5개월 정도 퇴사를 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 퇴사는 뭐 국룰이다,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5개월을 이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치면은요, 5개월 동안 회사에 본인이 받았던 월급 5번 만큼의 회사의 매출을 올려줬을까요? 이득을 줬을까요? 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아마 화가 날 거예요. 5달 정도 급여를 주고 좀 키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의 매출을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 다 루즈루즈, 둘 다 쥐는 행위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중소기업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나의 경력, 경로 관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시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큰 곳, 대기업, 직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트랙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면요, 또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너 다시 해봐라, 공무원 시험 봐봐라, 대기업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가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뭐 되게 좋은데 취업한 친구들 어디 가고 놀고 있고 이런 사진 보면 막 화가 확 나거든요. 자,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일단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급여나 선배들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저 나이 때 난 못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인터뷰하는 분께서 뭐 대리나 과장, 팀장님도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회사는요, 급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을 바꾸는 행위예요.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주는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인사팀장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하고 맺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계약을 하면서 당신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겠다. 자, 이거거든요. 거기에 급여를 얼마를 주는지는요, 회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기업이 급여가 높은 이유는요, 이 사람이 얼만큼 일하고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은 그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하는 거를 인정받지 못한다. 자, 보통 여기에서 퇴사를 하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퇴사를 그냥 띡 하고 놀다 와서 나사 빠진 것보다는요, 내가 경력을 쌓으면서
그래서 이 경력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그래도 내가 버텨가지고 재직 중에 이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내 경력 계획이 확고하게 있으면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기업들도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손해볼 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그 시간을 부딪히고 참아내는 게 정말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른 취업준비생께서 기업별 적성검사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은 오로지 대기업을 준비하는 분으로 보여요. 아니면 공기업이거나. 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 테스트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뭐 피셋형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를 출제하는 업체마다 좀 다르고요. NCS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하는 회사마다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시적합성 검사, 민간 경력자 부분을 풀어보면서 내가 몇 분의 몇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좀 보면 돼요. 자료 해석 파트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내 실력을 좀 가늠해보면 되겠고요. 자, 기업 인적성 같은 경우는요, 지금 NCS 테스트와 다른 거는요, 사칙 연산을 넘어가는 수학 공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이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별로 상이한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보고자 하는 기본기는 비슷해요. 내가 수학 문제 풀이에 있어서 얼만큼 자신감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가. 자, 여기에서 보통 실력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공부한 다음에 현장에서 응용력 있게 풀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다 준비해야 된다, 뭐 전 과목 준비하듯이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126만 명이 현재 미취업 상태인데 이 중에 66만 6천 명이 대학 졸업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연간 인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는 학생들 숫자가 연간 3만 7천에서 3만 8천 명 수준 정도 되거든요. 입학 숫자만큼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현재 미취업 상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편입학이 상당히 많아졌죠. 뚜렷한 증가세가 있어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대학을 입학하는 거나 대학원을 입학하는 거는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다 들어가는데 편입시험은 정말 옛날처럼 지금도 정량적 평가로 사람을 대부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후배들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편입학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빈자리 수만큼을 계속 편입생으로 채우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등록금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편입학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현재 미취업 상태다라는 건 증가하는 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만큼이 논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학원이나 도서관을 다녔다. 아마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뭐 도서관 갈 거고요. 또는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성적 때문에 많이 가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쓸모 자격증 딱 리스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 굳이 준비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증만 취득을 하되 어학 성적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건 옛날 말이거든요. 회사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 기준치 허들만 딱 넘어가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직무상의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냥 자격증만 따고 학원을 다니고 뭔가 영어에 투자하고자 이런 게 취업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취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관가하고 있는 게 대학 평판에 따라서 비교과 활동이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상당히 상위권 학교 학생이라면요, 학교에서 했던 것만 갖고도요 사실 취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평판이 일반적으로 취업하는데 크게 높지 않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도 사실 별로 프로그램이 없지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 위주로 많은 것들을 내가 하면서 스펙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를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취업하는 데 유리해지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서 그냥 학원 다니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게 구직 활동은 아니다라는 점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미래전략 산업 브리프 요번 8월 31일 날 나온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주요 신산업에 대한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 수소, 스마트홈,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쪽은 기회 요인이 높은데 뭐 전기차,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시밀러, 드론, 로봇, 자, 이쪽 제조업, 하드웨어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위험 요인이 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요, 하반기에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는 채용 전망이 밝거나 산업이 발전할 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AI를 응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시하는 산업의 수요 확대가 있을 거로 우린 여기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AI를 쓴다, 디지털로 전환한다, 뭐예요? 기존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고 효과와 효율을 한 번에 잡겠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일자리를 줄이는데 방점이 찍혀 있지 이러한 것들로 일자리가 절대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되고 일자리를 줄이려는 노력들, 이게 비용 감소로의 회사들이 올인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뉴스들 보니까 뭐 대기업 금융권 작년보다 공채 인원이 오히려 증가한다라면서 기사들이 일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몇 년 전 기사 찾아보세요. 몇 년 전에 채용을 했던 회사들이 뽑는 인원이 100명이었다면 작년에 40명인데 올해 50명 뽑고 증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줄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채로 선발하는 인원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AI가 들어오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자동화가 되고 많은 부분들을,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AI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시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어느 정도 맥이 다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채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IMF 시절에 채용을 완전히 제로로 해버렸더니 몇 년 뒤에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자,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요, 사람을 최소한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시기의 선발의 특징은요, 기업에서 교육하거나 이 사람을 즉시 전력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오랜 시간 동안 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지금 여력이 없고요. 또 퇴사라는 이슈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막 1년 가르쳐놨는데 갑자기 나가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현상은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공채라던가 대기업 순위에 들지 않는 기업이라면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고 신입들 중에서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로 내가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큰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도전하는 숫자도 늘어날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이 이번 2023년 하반기에 계속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좀 뉴스 기사를 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면서 따라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채용 뭐 어렵다는 이야기 아마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고 뭐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정보를 드린 만큼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취업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원하는 데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영이었습니다.